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AI 검색이나 챗봇 답변이 있잖아요. 그 뒤에는 사실 벡터 임베딩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요. 이 기술에 좀 예상치 못한 어쩌면 좀 근본적일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 AI가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숨겨진 제약이 있는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고요. 이게 또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검색, 증강, 생성, RAG라고 하죠. 질문에 맞춰서 관련 정보를 이렇게 찾아다가 답변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에서는 이 벡터 임베딩이 거의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네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AI가 질문도 잘 이해하고 똑똑하게 답하는 것 같은데 특정 종류의 좀 복잡한 질문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못 찾아낼 수도 있다. 이런 수학적인 그리고 또 실험적인 증거들이 나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그냥 성능이 좀 부족하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술 자체의 구조적인 한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벡터 임베딩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물론이죠. 되게 복잡한 데이터를요,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어떤 숫자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어나 문장 아니면 이미지 같은 데이터요. 이런 걸 고차원 공간 속에 점 또는 화살표, 그러니까 벡터로 변환하는 거죠. 점이나 화살표로요? 네. 근데 이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의미가 비슷한 데이터끼리는 그 공간상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 벡터는 배나 과일 벡터 근처에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강아지 벡터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식이죠. 아하,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AI한테 제일 인기 있는 노트북 찾아줘. 이렇게 검색하면 노트북, 인기, 추천 이런 거랑 관련된 문서들을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애들로 찾아주는 그런 원리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의미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최신 AI 검색이나 추천 시스템, RAG 같은 데서 정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유용해 보이는 기술에 뭔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연구에서 밝혀낸 핵심 문제가 정확히 뭔가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단일 벡터 방식이거든요. 단일 벡터요? 네, 그러니까 각 문서나 질문을 딱 하나의 벡터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정보를 이 벡터 하나, 점 하나에 막 압축해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의 벡터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여러 조건이 동시에 중요한 좀 복잡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A 특징이랑 B 특징을 모두 가진 문서를 찾아줘. 이런 경우요. 연구에 따르면요. 지금 쓰는 이 단일 벡터 방식으로는 임베딩 벡터의 차원, 그러니까 디멘전이라고 하죠. 네네, 디멘전. 이걸 아무리 높여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능한 문서 조합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가능한 쿼리들, 이 사이의 복잡한 관련성 패턴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수학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각 문서를 쿼리에 대해서 이건 관련 있다, 이건 관련 없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가능한 구분 패턴을 하나의 벡터 공간에 다 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차원이라면 그 벡터가 사는 공간의 축 개수, 약간 그런 개념인가요? 네, 맞아요. 벡터를 표현하는 숫자의 개수, 다시 말하면 공간의 복잡도라고 볼 수 있죠. 연구에서는 부호순위, 사인 랭크라는 좀 어려운 수학적 개념을 통해서 이 한계를 설명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벡터 공간의 차원, D는 일종의 표현력 예산 같은 거예요. 표현력 예산이요? 네. 근데 이 예산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관계 패턴의 총 가지수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차원에서는 아무리 최적화를 잘해도 어떤 문서 조합하고 쿼리 관계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겁니다. 마치 좀 작은 서랍장에 너무 많은 종류의 물건을 완벽하게 분류해서 넣으려는 시도 같네요. 서랍 칸, 그러니까 차원이 아무리 많아도 넣어야 할 물건들의 조합, 그 관계 패턴이 너무 복잡하면 모든 조합을 원하는 대로 착착 꺼낼 수 있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처럼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음. 네. 모든 가능한 이 문서들은 관련 있고 저 문서들은 관련 없어 라는 패턴 정보를 벡터 간의 거리나 각도 같은 어떤 기하학적 관계로 표현해야 하는데 단일 벡터랑 제한된 차원만으로는 그 패턴 중에 일부는 표현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핵심적인 발견입니다. 단일 벡터는 본질적으로 이런 복잡한 조합 검색에 약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AI 모델들 보면 막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냥 모델 크기를 엄청 키우거나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시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차원을 훨씬 더 높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연구진들은 이게 단순한 규모나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임베딩 차원 D와 관련된, 그러니까 모델 구조 자체에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거죠. 근본적인 한계다. 네. 모델을 아무리 크게 만들고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학습시켜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수학적인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실험적으로 보였나요? 그냥 이론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했어요. 자유 임베딩 최적화, Free Embedding Optimization, FEO라는 건데요. 자유 임베딩 최적화요? 네. 이게 뭐냐면 실제 언어가 가진 복잡한 제약 같은 걸 다 없애버리고요. 각 문서랑 쿼리를 나타내는 벡터 자체를 정답,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가장 잘 맞도록 이상적으로 직접 최적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어 모델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오직 이 벡터 표현력 자체의 순수한 한계만 보기 위해서 최상의 조건을 가정한 거죠. 일부러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벡터 표현력의 순수한 한계만 측정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네. 근데 이 이상적인 실험에서도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특정 임베딩 차원 D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서의 수에는 명확한 한계점, 이걸 임계 문서수, 크리티컬 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존재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또 실험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예요. 임계 문서수? 네. 예를 들면 꽤 높은 차원인 512 차원 임베딩.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약 50만 개 문서까지만 가능하고요. 1024 차원은 약 400만 개,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매우 큰 모델에 쓰이는 4096 차원 임베딩조차도 약 2억 5천만 개 문서까지만, 그것도 이론상으로만 모든 가능한 조합 검색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2억 5천만 개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닌가요? 그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커 보이죠. 근데 우리가 매일 검색하는 웹페이지 수가 뭐 수백억 개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내부의 문서 데이터베이스 규모 같은 걸 생각하면 사실 2억 5천만 개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언어의 제약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이론적인 최대값이라는 점이에요. 최상의 조건에서 그렇다는 거군요. 네, 실제 자연어를 다루는 임베딩 모델은 언어 자체가 가지는 어떤 모호함이나 복잡성 때문에 이 이론적인 한계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문서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실제 모델의 한계는 이 숫자들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 발견이에요. 단순히 모델이나 차원 크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론적인 한계랑 이상적인 실험 결과를 확인했군요. 그럼 이걸 실제 언어 모델 환경에서도 검증을 해봐야 했을 텐데요. 리미트라는 특별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데이터셋인가요? 네, 리밋 데이터셋. 이건 의도적으로 질문이랑 답변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같은 간단한 질문하고요. 조는 사과랑 배를 좋아한다. 메리는 배랑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명확한 사실들로 구성을 한 거죠. 이렇게 단순한데 이게 어떻게 최첨단 모델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좀 이상한데요? 핵심은 그 데이터의 구조에 있어요. 여러 문서, 여기서 문서라는 건 사람이죠. 여러 사람이 여러 질문,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일들에 동시에 관련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엮은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조는 사과 쿼리에도 답이 되고 배 쿼리에도 답이 되는 식으로요. 이렇게 문서랑 쿼리 간의 관계망을 매우 복잡하고 밀집되게 만들어서 모델이 수많은 특정 조합, 예를 들면 사과 그리고 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조합을 동시에 정확하게 구분하고 찾아내야만 높은 점수를 얻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그 단일 벡터의 이론적 한계, 즉 복잡한 조합 처리 능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뭐랄까 적용용 데이터셋인 셈이에요. 아하. 일부러 모델이 어려워하는 그 여러 조건을 동시에 따져야 하는 그 지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했군요. 그래서 최신 모델들을 가져다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놀랍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뭐 연구자들한테도 꽤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구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현재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임베딩 모델들조차 이 리밋 데이터셋에서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전체 데이터셋, 이게 문서가 5만 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관련 문서를 상위 100개 결과 내에서 찾아내는 비율, 이걸 리콜 앳 100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와, 상위 100개를 다 봤는데도 5개 중에 1개도 못 찾는 수준이라니 진짜 낮은데요. 아니, AI가 이런 기본적인 조합을 못한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네요. 네, 저도 처음 결과를 봤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요, 문서가 단 46개뿐인 아주 작은 버전의 리밋 데이터셋에서도 실험을 했거든요. 46개요? 네, 여기서조차 상위 20개 결과 안에 정답률, 리콜의 20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작 46개의 간단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정답 조합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건 뭐 최첨단 모델들이 이런 단순한 작업에서조차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정말 의외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아주 오래된 키워드 기반 검색 방식 있잖아요. BM25라고 하는 거. 이건 오히려 성능이 훨씬 좋았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맞아요. BM25는 이 리밋 데이터셋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또 큽니다. BM25 같은 전통적인 희소 검색 모델은요, 각 단어를 고유한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수백만 개 이상의 아주 높은 차원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차원이 엄청 높은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델들은 덴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의미를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 뭐 수백에서 수천 차원 정도의 벡터 하나에 압축하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BM25는 이 단일 벡터 임베딩이 겪는 저차원 병목 현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 조합을 찾는 데는 여전히 강력했던 거죠. 이야, 오래된 기술의 역습인데요. 덴스 벡터가 놓치는 걸 희소 벡터는 잡아낸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도 있었다고요? 최신 모델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리밋 데이터셋이랑 유사한 데이터로 추가 학습,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시켜봤는데 성능 개선이 거의 없었어요. 아, 학습을 더 시켜도요? 네. 만약에 문제가 단순히 이건 처음 보는 유형의 데이터네, 이런 도메인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비슷한 데이터로 더 학습시키면 성능이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이 문제가 뭐 학습 데이터 부족이나 특정 도메인 적응 문제가 아니라 단일 벡터 임베딩이라는 모델 아키텍처 자체의 근본적인 제약 때문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특히 이론적인 예측처럼 여러 정보가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밀집된 관계 구조에서 성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론적인 한계가 실제 모델과 데이터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럼 이 연구 결과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AI 서비스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장 뭐 AI 검색 결과를 믿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뭐 모든 AI 검색 결과를 다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현재 널리 쓰이는 단일 벡터 임베딩 기반의 AI 검색이나 RAG 시스템이 특정 상황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복잡하거나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때 또는 매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령 회사 내부의 수백만 건 문서 중에서요. 지난 분기에 A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파이썬 기술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마케팅 부서 소속인 직원이 작성한 모든 주간 보고서를 찾는다고 해보죠. 와, 조건이 많네요. 네. 이런 여러 조건이 막 결합된 쿼리는 단일 벡터 임베딩 방식으로는 관련된 모든 문서를 완벽하게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AI가 겉보기에는 뭐 그럴듯한 몇 개 문서를 찾아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문서나 관련된 다른 많은 문서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냥 못 찾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찾긴 찾았는데 일부만 보여준다거나 최적의 답이 아닌 좀 그럴듯한 답을 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정확성이 생명인 분야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법률 문서 검토, 의료정보 검색 같은 거요. 이런 데서 AI가 제시하는 정보가 전체 그림의 일부이거나 최적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아, AI가 주는 답변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 점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웹스케일의 방대한 정보를 다루거나 복잡한 요구사항을 처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단일 벡터 임베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구에서도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네, 몇 가지 대안적인 접근 방식들이 있고요. 각각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들을 좀 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는 크로스 인코더라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질문하고 문서를 처음부터 아예 함께 모델에 넣어서요. 둘 사이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마치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막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확도는 매우 높아요. 실제로 이 연구에서 언급된 최신 언어 모델, 그 제모나이 1.5 프로요. 이걸 크로스 인코더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작은 리밋 데이터셋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오, 정확도가 높다면 그럼 이걸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이제 계산 비용이죠. 수백만, 수십억 개의 모든 문서랑 질문을 일일이 다 짝지어서 모델에 넣어야 하니까요. 엄청나게 느리고 비쌉니다. 아, 느리고 비싸군요. 네. 그래서 대규모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첫 검색 단계, 리트리버리라고 하죠. 거기에는 쓰기 어렵고요. 주로 첫 단계에서 추려진 소수의 후보 결과를 다시 정렬하는 위랭킹이라고 하는데 최종 순위를 매기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정확하긴 한데 비싸고 느린 해결책인 거죠. 정확도와 속도의 트레이드오프네요. 그럼 다른 대안은 없나요? 두 번째 대안은 멀티벡터 모델입니다. 이건 문서나 질문을 단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벡터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아, 여러 개로요? 네. 예를 들면 문서를 여러 구절이나 핵심 개념으로 나누고 각각을 벡터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일 벡터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세밀한 정보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점으로 표현하니까 더 복잡한 관계를 잡아내기에 좀 유리하겠군요. 맞습니다. 여러 벡터를 사용함으로써 단일 벡터가 가진 표현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리미트 데이터셋 실험에서도 이 멀티벡터 방식의 모델이 단일 벡터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였어요. 계산 비용은 크로스 인코더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단일 벡터보다는 조금 높지만 정확도와 속도 사이에서 꽤 좋은 균형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대안은 아까 잠깐 언급됐던 희소 모델, 스파르스 모델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BM25 같은 전통적인 키워드 기반 검색 방식하고요. 최근에 등장한 신경망 기반의 희소 검색 모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모델들은 단어 자체를 고유한 차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높은 차원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단일 벡터, 즉 덴스 모델이 겪는 그 낮은 차원의 제약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롭죠. 리미트 데이터셋에서 BM25가 좋은 성능을 보였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특정 키워드가 정확히 일치하는 문서를 찾는 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오, 그럼 희소 모델이 답인가요? 이걸 쓰면 되겠네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소 모델은 키워드 매칭에는 강하지만 단어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의미의 유사성,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의 보고서를 찾아줘 같이 사용자의 좀 복잡한 지시사항, 인스트럭션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는 약점을 보일 수 있거든요. 아, 의미나 뉘앙스는 좀 약할 수 있군요. 그렇죠. 추상적이거나 동의어, 유의어가 많은 검색에서는 덴스 모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아, 각 방식마다 강점과 약점이 정말 뚜렷하네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의 방법은 뭔가요? 네. 그래서 연구진들이나 현업 개발자들이 가장 유망하게 보는 네 번째 대안이 바로 하이브리드 접근법입니다. 하이브리드요? 섞는다는 거죠? 네, 맞아요. 즉,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기술들, 예를 들어 덴스 검색,
단일 벡터든 멀티 벡터든 하고 희소 검색, BM25 같은 거를 함께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덴스 검색으로 후보군을 좀 줄인 다음에 크로스 인코더로 최종 순위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각 방식의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을 서로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검색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거죠. 어떤 단일 기술도 만능은 아니니까요. 문제의 특성이나 요구되는 정확도, 속도,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기술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최신 상용 검색 시스템들이 이미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기술을 현명하게 조합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단일 벡터 임베딩의 한계가 좀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 기술이 이제는 쓸모 없어진 걸까요? 폐기해야 할 기술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 벡터 임베딩이 쓸모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이 기술은 여전히 많은 검색 작업, 특히 가장 관련성 높은 결과 하나만 딱 찾아줘 같은 비교적 단순한 정보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찾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계산 속도가 빠르고 구현이 비교적 쉽다는 강력한 장점도 무시할 수 없고요.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에는 아주 유용한 망치 같은 도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검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점, 이걸 명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특정 문서의 조합을 정밀하게 찾아야 하는 경우, High Recall Combinatorial Search 아니면 방대한 정보 속에서 복잡한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경우, 또 웹 스케일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단일 벡터 임베딩만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AI 시스템을 더 현명하게 설계하고 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AI의 핵심 엔진 중 하나인 벡터 임베딩,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단일 벡터 방식이 가진 흥미롭고도 중요한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인 한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AI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구는 AI 검색 및 RIA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기존의 그 단일 벡터 임베딩 중심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보다 정교한 아키텍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델 크기를 키우거나 데이터만 많이 투입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이 단일 벡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멀티 벡터 방식이나 희소 모델, 그리고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발전과 적용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더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AI 정보 서비스를 경험하는 길로 이어질 테니까요. 기술의 가능성만큼이나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 기술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